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양자 토론이 설 연휴죠. 31일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법원의 판결로 무산되는가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국회든 어디서든 또 TV 중계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두 사람만 하자고 제안했고 약 1시간 반 전이죠. 이재명 후보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정구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저도 밖으로 빼겠다고 했죠. 사실상 청와대 해체와 비슷한데 이 역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강정행 오늘 뉴스 썰기는 또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자연인이 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썰어보겠습니다. 산으로 가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능 프로에 출연하시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 지금 야권에 있다가 나오셔서 지금 여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련해서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잘 하실지. 자, 그다음 영끌 인터뷰. 네, 영끌 TV 오늘 대한민국 팝페라 테너 이명주 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봅니다. 이번 대선 캠페인송을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해요. 직접 이명주 씨가 여기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첫 출연이네요, 연예인 예. 첫 출연.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썰전 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까요?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소개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부 김병민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토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휴가를 자주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판넬도 이렇게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네. 지금 지난번처럼 전국을 돌면서 지금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썰전 라이브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 청취를 하고 있고 출마 준비하시나요? 아마 그 설 민심을 듣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민심 청취를 지난주에 하고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민심 청취를 했는데 두 분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썰전 라이브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되고 다자 토론이 열리나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카드를 던졌습니다. 법원 결정의 취지는 지상파 TV가 주최하면 안 되는 거라며 국회 등에서 두 사람만 토론하자는 겁니다. TV 토론보단 공개 토론을 요구한 건데 날짜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원래 양자 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의 형태가 저는 합의된 거를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민주당은 이미 같은 날 방송사 주최 4자 토론이 협의 중인 만큼 이걸 먼저 하고 양자 토론은 다른 날로 하자고 대답했는데요.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후 다시 내놓은 입장에서 양자 토론도 하고 4자 토론도 하겠으니 윤 후보가 31일 4자 토론에 참석할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꼼수 변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방송 중계 형식뿐만 아니라 두 사람만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일의 토론이 한 차례로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공은 다시 윤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날선 토크의 주제는 양자 토론 우회 상장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오늘 그 양자 토론 여부를 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양측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은 먼저 김병민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31일 양자 토론을 받겠다. 대신 그 앞서서 31일로 예정됐던 사자 토론, 그러니까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껴있는
다자 토론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이 나왔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아마 바로 전에 민주당의 입장문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 토론을 총괄적으로 협의하는 실무팀이 있습니다. 협상단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협상단 측에서 아마 민주당의 제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설 직전에 국민들께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간의 토론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되고 시작됐던 날짜거든요.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후보만 보여주는 게 지상파 TV에선 적절치 않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상파 TV가 아니라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요즘은 매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국민들께 원래 취지에 맞춰서 양자 토론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장경태 본부장님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오전까지만 해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갑자기 좀 바뀐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자든 양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 역대급 토론 없는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또 방송 토론을 후보 간의 토론을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 역대급으로 이 토론하지 않는 토론이 없어진 대선을 맞이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법원 판단의 핵심은 방송 중계의 형식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만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 판결도 존중해서 어찌되었건 사자 간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방송 3사, 지상파 3사의 초청 협의도 존중해서 방송사 초청 토론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윤석열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 토론, 그것도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모든 토론과 모든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 다만 31일 날 기합의된 또 특히나 지상파 3사가 이미 협의를 해놓고 또 법원이 판결해서 제안한 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 간 토론도 수용하실 입장이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0일 날 설 전에 하기로 했고 법원도 사자 간 토론을 하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뭐 굳이 빼거나 도망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어쨌든 31일 날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장소 그리고 또 시간은 이제 추후에 양측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 열리게 되면 저희 같은 뭐 JTBC나 이런 방송사들이 중계하는 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요즘이야 사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방송도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 중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유튜브 다시 보기 등으로 보는 시청자분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중계하게 되는 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앵커께서 하신 것처럼 양자 간의 토론을 31일에 하겠다는 건지 그날 양자 토론과 다자 토론을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31일에는 다자 토론을 하고 그 뒤에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명확합니다. 뭔가요, 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일에 앵커께서 양자 질문하실 때 음. 31일 토론은 하는 건데 그 양자 토론으로 그게 되신 사실 거죠. 지금 어찌되었건 두 개가 지금 꼬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제 제안을 저희가 이 양자 간에 합의했던 부분은 31일 날 토론 설 전에 하기로 했던 걸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양자 간 토론 그러니까 방송 3사 초청 이 양자 간 토론은 무산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어찌됐건 방송 3사와 협의되어 있는 이미 편성을 빼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저희는 사자 간 토론을 거기에서 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이후에 양자 간에 협의하면 되니까 방금 여러 장소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양자 토론 좋습니다. 당일에 하든 그 다음날 하든 어찌됐건 이 양자 간의 토론도 하자. 저희는 양자도 하고 사자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확치가 않은 게 다자는 하자는 거고 양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언제 수용하시면 언제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날짜를 주십시오. 입장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협상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자 토론으로 31일에 정해놓고 협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양자 토론을 하기로 정해져 놓은 것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파 3사가 초청해서 두 후보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두 후보의 애당초의 계획과 결정은 설 전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양자의 토론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지상파 3사의 토론이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 무산이 됐다면 지상파 3사가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얼마든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감론을박 다투는 것보다는 아마
협상단에서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일단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 토론을 수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1일 날 양자 토론이 열리는 거죠. 다만 이제 자, 그럼 이 양자 토론이 TV 토론인지 그냥 공개 토론인지 뭐 이 부분이 또 약간 갈릴 수 있는 게 과연 TV가 중계를 할 수 있냐 여부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 대변인님은 꼭 TV가 아니어도 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유튜브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유튜브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것도 유튜브에서 만약 생중계를 준비한다면 가처분 신청 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 측이든. 근데 이제 이 TV 토론이라는 게 애초에 모르겠습니다. 지상파로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뭐 예를 들어 자연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TV를 볼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면 유튜브 같은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보편적인 그 접근권 같은 측면 때문에 TV 토론으로 후보 토론을 봐야 된다는 건데 TV가 접근이 안 되는 양자의 어떤 공개 토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낼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3번의 법정 토론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그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바로 법정 토론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기준에 맞추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한 4분의 후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맞춰서 3번의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각자의 후보들이 맞춰서 합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마 지금 김동연 후보랑 양자 토론하기로 확정해진 거죠. 네, 거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확정까지는 만약에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논리대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랑 토론하게 되는 양자 토론 자체도 이 논리와 원칙에 안 맞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식의 토론도 진행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초창기부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왔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온 내용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27일 날 합의가 진행되다가 30일로 바뀐 게 정말 손오는 날이라서 바뀐 게 아니길 바라고요. 어찌되었건 법원의 판단 자체가 공직선거법 82조를 준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유한 정당 추천 후보자, 또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자, 또 여론조사 평균 5% 이상의 후보자들은 모두 포함해서 토론하라는 겁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을 집으셨는데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좀 다른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또 다른 제3의 후보께서 그 토론을 문제 삼아서 가처분 신청 내면 저는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건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할수록 좋지만 다만 이 후보 간의 어떤 담합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사자 간 토론을 하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 31일 날 토론에 대해서 양자 토론을 고집하시는데 저는 유튜브가 생중계한다 할지라도 그건 좀 아마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방송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요. 꼭 지상파, 그럼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다 그럼 어떤 건 방송이 어떤 건 방송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예. 게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 초청을 해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법정 토론에 준수하는 정도의 이 규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돼 있는 제3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방송사라든지 대담 등을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하거나 생각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법으로 제지하거나 규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논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와 1대1로 토론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허경영 후보가 또 지금은 내가 여론조사가 심상정 후보보다 높은데 토론에서 나는 또 왜 빼고 하냐 이런 방식으로 또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줄기차게 국민들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토론하자고 얘기했던 데부터 이 내용들이 출발됐다라는 점들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질 것이고요. 사자 토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협상단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짚고 가자는 거죠. 윤석열 후보 발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되건 사자든 양자든 저희는 토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어찌되건 윤석열 후보께서도 법정 토론 3회에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7회로 이 확대하는 이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 TV 토론을 굳이 법정 토론은 당연히 사자간 토론이고요. 3회에서 7회로 늘어나면 사자간 7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양자 이 토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법정 토론도 늘리자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간에 합의해서 사자 간에 합의해서 법원 판결 존중해서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에 대한 어떤 무용론, 또 회의론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자 토론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다자 토론에 대한 약간 좀 회의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인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누가 잘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의 그 잘할 거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자,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한 30% 정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윤 후보가 다자 토론 더 자신 있다. 아니, 양자 토론이 더 자신 있다. 헷갈리네요. 양자다자, 사자이자 뭐. 근데 이게 혹시나 이거는 뭐 저기 제가 장경태 의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혹시 안철수 후보와 같이 서기 싫다. 뭐 단일화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측면의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3프로 TV를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 3프로 TV 인터뷰에 가까운 방송이었고요. 혼자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인터뷰에 가까운 방송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다자간 토론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뭐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과 유승민 후보님께서 아주 아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뭐 특별히 언급 없이 지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당내 경선과 당대당 경선 혹은 후보 간 토론회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자간 토론에 만약 뭐 본인도 쭉 해왔고 능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심상정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치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뭐 안철수 후보보다 토론 잘하신다고 자신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자간 토론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토론의 유불리를 만약 따졌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1대1 토론보다는 다자간 토론이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는 조사들이 꽤 나오게 되는데요. 여럿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어지는 발언에 대한 시간들이 상당히 한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검증의 시간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묻어가는 토론이 진행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다만 여기서 1대1로 토론이 진행되게 되면 그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정견, 비전, 그리고 후보에 대한 검증까지 조금 더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더 잘할 거라고 자신감이 있다면 1대1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토론으로 가게 되는 건 나름대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있으니 국민들께 조금 더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1대1 토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뭐 토론을 회피하는 등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법정 토론을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후보께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자 얘기했을 토론 거죠. 또한 방송사 초청 그러니까 사자간 토론 또한 이 법정 토론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자간 합의가 되면 방송사 초청 토론, JTBC 초청 토론 다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저희 후보 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왜 합의를 안 하시는지. 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법을 발의했죠, 이미.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자고 한 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얘기할지 말했으면 좋겠고요. 후보께서 법정 토론 3회는 적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법정 토론 3회만 가지고 토론을 검증하게 되는 거는 숫자의 제한이 있으니 그 외적으로 더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런가요?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법정 토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 간 토론보다 양자 토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토론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자, 호랑이, 사자, 뭐 2명이 하든 최대한 많이 하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형식 논리나 어떤 그런 스타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그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빨리 좀 양측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양측도 그렇고 사자 간에도 이제 협의가 막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토론을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과거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앞서가는 문재인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가 끝장 토론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토론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 토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정치적 데미지를 입었던 것처럼 토론하자고 주장하고 있던 내용들과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 변동에 대해서 뭐 TV 토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 현장에서 뭐 단설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여러 다른 발언들도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여론조사 이기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뭐 여론조사 때문에 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오전부터 많이 급박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31일 날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안철수 후보나 다른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또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31일 하는 걸로 잡아놓고 뭐 좀 더 나오는 소식들은 뭐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토론 얘기는 토론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좀 하시고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윤석열 광화문 연가라고 정해봤는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오늘 윤 후보가 그 정치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그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사실상 기존의 청와대에서는 근무를 안 한다. 뭐 관저도 빠지고 다 빠진다. 집무실도 빠진다는 건데 장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어요? 글쎄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청와대는 건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책실이 있는 거고요. 이 기능들을 과연 광화문에서 할 수 있을지, 이 과거에도 광화문 이전을 위한 사실 청와대 해체가 아니고 청와대 이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실 때. 어찌되건 영빈관이나 헬기장 등의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어찌되건 대통령의 보안이라든지 NSC 여러 상황실의 위치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정부종합청사가 워낙 많은 어떤 기관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혹은 또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들이 들어갈 공간들이 매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정 이전하고 싶으시면 세종으로 집무실을 함께 옮기는 건 어떤가? 생정수도 이전과 같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광화문 시대 서울에 어찌되어 집중되어 있는 지금 이 청와대 사직동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한 몇 킬로 되지 않는데요. 바로 앞에 코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또 안보상 이유도 있으니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세종청와대 시대를 여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공식 공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는 제2 집무실을 화려하거나 크지 않게 정말 이 세종시에서 붙어 있는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2 집무실 신속하게 설치하고 그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의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건 좀 낯익은 얘기이기도 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내세웠던 공약이죠.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했던 기억이 나고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 왜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가를 봤을 때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격식 없는, 그러니까 격의를 차리지 않는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이 좋다는 국민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청와대를 가게 되면 청와대 참모 짓는 일은 여민관에서 대통령이 집무실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가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그리고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까지도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이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 안에서 있게 되는 이 시대를 좀 뛰어넘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애석하게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공약 파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김병민 대변인 예. 청와대 안 가보셨죠? 네, 청와대 가보지 보니까 않았습니다. 여민관에서 영빈관까지 집무실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리고 실제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정보종합청사로 준비했습니다. 이전하는 것 자체가 구조를. 어디에 어떻게 정보종합청사 들어가실 건지 오히려 차라리 내각 장관을 다 해임하십시오. 내각을 해체하고 자, 일단 그게 그-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본 그 경험으로서 제가 압니다. 이제 비밀 그 인 때문에 함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행정동에서 갈 때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민 1관 그러니까 그 집무실이 세 동이 있어요. 1, 2, 3동.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구조적으로 그 세 개 건물 중에 하나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본관에서 집무를 하지 않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위아래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그렇다라는 부분. 사실상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이전 정부까지 사용했었고 지금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명 정도 되는데요. 한 500여 명 되는데요. 청와대 직원들이 30% 감축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일단은 감축을 어떤 안보실을 빼실 건지 경호처를 빼실 건지 뭐 비서실 빼실 건지 정책을 줄이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한 뭐 300여 명 된다고 쳐도 30% 감축하셔서 어떻게 어디를 감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정책 모르니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3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정보종합청사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공간이? 자,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대로 가게 되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고 허언이고 과장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남겨놨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에 달려있는 내용들을 결과론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공약 파기가 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안에 있는 굉장히 구중궁궐로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일이 진행되는 순간 바깥에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정부 종합청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그 안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청와대의 직무의 명령에 따라서 부처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참모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처에 있는 직원들뿐 아니라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실시간으로 TF를 구성해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메시지의 핵심이다 볼 수 있고요. 청와대에 있는 인력에 대한 감축은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인력이 얼만큼 늘게 됐는지 왜 문재인 정부를 청와대 정부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가 많은 기능들을 가져가려고 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능 축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게 되는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싶습니다. 정부 청와대는 오히려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꾸 비서관들의 이렇게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더 감축했어요. 문재인 한번 정부 찾아보세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어요.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이라서 대통령 전체 비서실 인력이 아니라 안보실이 그 안에서 피감기관입니다. 그 안에서 비서관의 숫자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전체 직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팩트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제왕적인 이런 권력 구조를 깨겠다 뭐 이런 그 예.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을 이동한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이동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아예 청와대를 해체하신다 그러는데 왜 대통령실은 또 왜 만듭니까? 청와대를 해체하신다면서요. 왜 청와대를- 대통령실에는 비서실과 안보실과 최소한 정책실 기능이 근무할 다 장소는 있는?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무할 장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 기능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청와대는 해체했는데 대통령실은 만든대요. 그랬던 정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실을 만드셨죠. 청와대에 대해서 이 구중공간 내에 있는 모습들을 국민께 개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심있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겠다는 것이고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 일부러 남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비판하게 된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민주당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진정성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역할과 기능은 네. 확실히 해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죠.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정책의 예를 들면 수장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밑에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등이 회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와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이름이 명칭이 실장이든 수석이든 혹은 행정관이든 혹은 비서라고 할지라도 그 비서, 청와대 비서가 예를 들면 이 장관과 이 부처 간 협의가 안 된다면 그건 또 똑같이 도루묵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기 정부 때문에 종합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대통령과 함께 모든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아니, 겁니까? 대통령의 그럼 지시사항은 누가 봤습니까? 바로 장관이 와서 직보하시고 바로 하는 건가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요? 예,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어디서 행정기관 어느 부처에서 정부 담당합니까? 종합청사로 총리실이 대통령의 담당하나요?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옮기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과 정책실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 내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입니다. 네. 예, 청와대 행정 기능이 그런데요. 청와대를 해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통령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그럼 장관이 와서 그럼 각 부처 이 기조실장이나 뭐 각 부처 실국장들이 와서 그럼 그 업무 지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와대 조직을 지금 있는 조직까지 갖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정부 종합청사를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고 그리고 수석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직제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걸 어떤 직제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조를 바탕으로 의원님이 말씀하고 저희는 있는데 청와대 해체라고 안 했고 청와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고요. 광화문 아니, 이사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안보상 이유로 못한 겁니다. 그 이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분명하게 줄이는 모습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자로 대법원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던 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구속이 최종적으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장관이 제대로 본인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지 네. 못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처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을 줄여나가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기존에 있었던 부처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도록 바꿔 나가겠다는 게 오늘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가 짧게 얘기했던 말해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역할과 책임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어서 국정농단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선이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수석 없애겠다, 청와대 해체하겠다. 도대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될 것인지 아무튼 그건 기대하겠습니다. 그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일단 뭐 말씀드리지만 구체화되는 거죠 앞으로. 예. 단계별로 밟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당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정부 조직 개편, 청와대 개편 중에 첫 번째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청와대에 있는 이런 기능을 감축시키겠다고 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개방하고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 참모 조직을 어떻게 진용을 짜겠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국민 앞에 예. 설명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뭐 내용이 나올수록 계속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배 아픈데 빨간 약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연일 쇄신책, 쇄신 드라이브 어제 참고로 저는 기본 쇄신 시리즈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약간 이게 멈춘 느낌이에요. 쉬는 느낌인데 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당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비판적인 멘트 한번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부출마 예.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며칠 전에 내놨을 때 그게 뭐지? 본질적인 걸 내놔야 되는데 너무 변죽을 울리는 거. 말하자면 배가 아픈데 예. 뭐 소화제를 먹거나 배 아픈 약을 먹어야지 네. 발등에 소독약 바르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상민 당내 중진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놓고 있는 혁신이 잘못됐다. 배가 아픈데 지금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전 참고로 그 이재명 후보나 지금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발등에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있는 게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 주는 민주당이 혁신 위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7인 회의의 백의종군 선언, 화요일 날 송영길 당대표의 불출마 무공청 선언, 또 이 수요일 날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 또 정치 교체, 여러 가지 국민 내각에 대한 선언이 있으셨고요. 또 이 오늘 제가 있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하도 이 정치쇼나 공연불이다라고 주장하시니까 이 혁신 7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발의를 했으니까요. 또 2020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비대위원이실 때 이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또 발언도 있으셨기 때문에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 뭐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국민 소환이라든지 면책 특권 제한에 대한 부분도 모두 발의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제안을 했으니 또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많이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정말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김병민 대변인이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예.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렇죠. 제일 먼저 했었죠. 사선 네.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당내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막혔다. 되게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그런 경험에 바탕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이견들이 있었고요. 뭐 개혁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는데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그 당시가 2020년이니까 2년 전이죠. 윤건영 의원이 법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력한 의석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법안 다 처리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한 40여일 앞두고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개혁 쇼가 단순하게 발의로 그냥 끝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가질 거라 보고요. 혁신 위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도 제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진정성에 의심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께서도 슬그머니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이 전범민 의원께서도 MBC 스트레이트 기자님한테 뭐 여러 뇌물 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슬그머니 입당을 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저희가 7인회의 백인 종군 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출마, 무공천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핵관 분들이 이렇게 백의 종군 선언하실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권영세 총괄본부장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귀책사유에 대한 무공천, 서초 윤희숙 의원과 이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곽상도 의원 아니겠습니까?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 중이신데요. 서초와 대구는 어떻게 하실지. 저희는 어찌되건 지금 무공천 선언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선대위도 어찌되건 듣고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저희 프로 보고 있던 권영세 선대위원장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내가 왜 특징이 윤핵관? 왜 갑자기 나오고 권영세 총괄본부장님은 윤핵관 예. 중에 핵관 아니겠습니까? 그 말 나온 김에 네. 무공천 여부는 어떻게 대구와 됩니까? 무공천 서초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단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종로에 대한 무공천은 결국 귀책 사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종로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귀책 사유가 아니고요. 당원 단계엔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이 귀책 사유 발생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청주와 사실 안성 같은 경우는 이 당선 무효형이 나온 재선거 지역이라면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의원의 신상에 관한 사태였기 때문에 보궐선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그 정도에 저희가 선언을 했고요. 지금 대표께서 하신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곽상도 의원 건이나 예를 들면 이 윤희숙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이 4km 이내에 철도도 복선화되고 산업단지 많이 들어서고 전원주택에 대학교까지는 정말 천혜의 입지 조건. 제가 재작년에 가봤는데요. 또 당선되고 나서 포장까지 도로 포장까지 되셨더라고요. 어찌되건 이 막강한 어찌되건 뭐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서초와 대구는 어떻게 했을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부산의 오거돈 시장 그리고 서울의 박원순 전 시장 문제 때문에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공천했던 일들에 대한 뼈아픈 일들을 이제 와서 다시금 똑같이 이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말을 바꾸는 일들을 하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도 나중에 훗날 가서 문제가 불거지면 슬그머니 말을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를 비롯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터라 일단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혁신에 대한 모습들을 실천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공천한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당원 당규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규책 사유로 간주해서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이 위성정당 이 설립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왔고 그 이후에 미래한국당인가요? 거기 미래한국당이 창당하면서 위성정당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이미 심판이 룰을 정해서 가능하다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찌되건 이 착오에 의해서 설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혁신 7법 중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도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양당이 공히 정치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고민하신다면 그 부분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상대가 있는 어떤 정치개혁 과제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만 정치개혁 과제로 볼 수 있는 게 이른바 그 86세대 용퇴론이잖아요. 당장 오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말을 꺼냈으면 실행을 해야지. 왜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제는 정치를 물려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했었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타자가 안 나온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당내 불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우상호 오늘 그 선대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인적 쇄신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인의 자기 결단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강요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결단이었지. 자, 바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장경태 의원님은 대표적인 그 3040 MZ세대, 그 이제 청년 세대인데 자 86세대 용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네, 86 용퇴라는 워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찌되건 언론에서 제안하긴 했는데요. 이 송영길 당대표께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 자기 헌신의 결단을 내리신 거는 대단히 응원하고 저희 또 혁신위 차원에서 이 응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는 세대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86세대가 다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히려 이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이 균형을 이루어야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어떤 특정 세대가 독과점 형태로 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다양한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인적 쇄신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당내 반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용두삼이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말뿐인 혁신, 언제든지 말 바꾸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민주당의 핵심 인사가 다시금 네거티브를 꺼내게 되는 이런 웃지 않는 풍경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장경태 의원처럼 하면은 용기 내서 SNS에 글을 올렸던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송영기 대표 스스로 대단한 혁신인 것처럼 얘기를 꺼집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86세대 용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나왔던 꽤 오래전부터 곰탕처럼 우려먹은 얘기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방금 말했던 모든 내용의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까 그 장경태 의원님이 콕 집어서 권영세 손대본부장 네. 얘기했잖아요. 혹시 권영세, 김 대변인도 주호영, 권성동 네. 의원님 등은 어떠신가요? 김 대변인도 혹시 민주당에서 네. 콕 집어서 용태를 얘기할 분 계세요? 저희가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누군가 사람을 찍어서 용태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스스로의 정치 행동인 것이고 그 정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민주당 내 혁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송영길 당대표께서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시겠다. 예. 또 우리의 정말 억울한 사연은 있지만 우리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세 곳에 대해서 무공천하겠다. 그리고 이 여성과 청년 광역 이번 지방선거에 30% 공천하겠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 정치적 진출과 활로 모색을 돕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과연 이 백이종 군이라든지 윤핵관 분들이 어떠한 이 정치 혁신을 위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상한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여야가 공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네.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마디만 싶습니다.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김우영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요설이라고 한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선대위 대변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선언하고 바꾸겠다고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자중질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짜뉴스네요. 그러니까 김우영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김종민 의원의 이 86 용태로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 이 선거제도의 변화 등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86 용태의 의미는 결국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미였다라는 것에 대한 요설이라는 의미였고요. 여러 가지 정당 내 저희 민주당 내의 어떤 개혁과 혁신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혹은 그 의미를 폄하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네, 너무 중간에 쏙 빼고 말씀하셔서 일단 이제 일반 그 유권자들이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쇄신을 한다, 혁신을 한다 그러고 대표가 나 다음에 출마 안 해라고 했으면 이제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누군가 또 나와서 나도 안 하겠다, 반성합니다, 안 하겠다 이런 걸 기대했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들었던 그 우상호 선대본부장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이 어떤 특정인의 뭔가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다 그러면 뭐 용퇴시킬 거냐? 예를 들면 뭐 초선 이 386도 있을 수 있고 재선 386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특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건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혁신이나 그렇죠. 여러 당내에서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이 삼선 초과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 386, 586 소위 586 중에서도 삼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정치 쇄신의 대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에 지금 4선, 5선 하시는 분들 특히 대구에서 경북에서 깃발만 꽂으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권영세 의원님, 주호영 의원님 이런 분들 윤핵관 핵심적인 분들 아닙니까? 특정인은 오늘 여러 번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하실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서초 대구를 자꾸 회피하셔서 말씀 좀 드리면 이미 현직 최고위원분들이 해당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김재원 의원님은 발언을 대구 하시고 계시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금 서초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 진정성을 폄하하면서 이 본인들의 무공천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서초와 대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겁니다. 네, 저희의 선거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인재를 추천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건 86 용태론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무용지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86
운동권 정치인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 실패의 책임들을 본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 오늘자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죠. 민주당의 86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젊은 정치인들조차도 지난 조국 사태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인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모습들까지도 가져가는 게 진정한 혁신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이제 또 역시나 계속 또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썰전 라이브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는요.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입니다. 강정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3위입니다. 광복회 회장 횡령 의혹 감사 개시.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이 광복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자금 4,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 회장 측은 광복회 간부의 개인 비리이며 자신과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위입니다. 손학규 대선 후보 사퇴.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의 뜻을 접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성찰하며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눈 내리던 광화문 한복판에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글쎄요. 국민들의 관심도 완주 의지도 눈 녹듯이 사라진 걸까요? 이리 보겠습니다. 내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자, 얼마 전 민주당에 복당한 분입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한 말인데요. 제가 이 후보에게도 일정을 줄이라고 했는데 잘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제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여기저기 발로 발품 팔아서 뛰어다녀서 되는 게 대선이 아니거든요. 요즘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 경험에서 나오는 뼈아픈 충고인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정동영 전 대표는 2007년 이분에게 크게 패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의 유행어가 마침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였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자,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여러 가지 말 3가지 했는데 각자 하나씩 선택을 좀 해보시죠. 저는 1위 내가 떨어져 봐서 아는 데인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2007년 대선에서 큰 패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 메타버스 다니면서 전국을 다 순회하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많은 국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에서 떨어져 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조언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홍준표 후보가 두 사람 종로와 대구의 국정운영, 국정수행 능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님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의 권한이다. 추천 자체가 전략공천은 우리 당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종로는 전략공천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홍준표 후보의 추천은 이 구태 정치고 본인이 하는 전략 공천은 정말 좋은 정치인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떨어져 보시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1위 보면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가 떨어져 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던 건 일정 부분에 대한 공감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일정이 과하게 많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그 승기를 잡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의 지난 행보들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상간 행보를 보면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말이 계속 바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그 뒤처지는 후보의 조급함이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한데 이걸 전직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이재명 후보의 열세론을 확인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1번 주제를 뽑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지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썰전 토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많이 하셨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자, 바로 뉴스 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여기 와서 진짜 느낄 게 하나 뭐냐면 뭐야? 여기 오면은 물욕이 사라져. 어. 이 주변 둘러봐봐. 뭐 여기다 뭘 할 거야? 여기다 뭐 고급 수용차를 갖다 올려놓을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이게 타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걸 썼네요. 윤택 네. 씨는 똑같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분이 자연인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연예인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자연인이 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정치인 아니면 자연인입니까? 비정치인이란 단어도 있는데 꼭 이렇게 정치인 안 하시면 자연인이라고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왜 자연인이라고 하냐? 네네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정치 기자 또 예,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뭐 좀 자연스러워서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멘트였습니다. 내일 한번 취재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시죠 한번. 예.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오늘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재합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나는 한 번 나온 데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자연인이 된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라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에 있어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의 조력을 받는 것이 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거에 도움을 주시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대표의 입장은 이럴 수 있지만 정작 윤 후보 캠프에서 러브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도 돌아갈 명분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이걸 좀 짚어볼 텐데요. 그렇죠. 자,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킹메이커로 이제 군림했던 김 위원장이었는데 윤 후보에게 사실 그동안 뭐 선대위 하란 대로 연기만 잘하면 승리 보장하겠다. 연기만 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선대위가 1월 5일에 해산하면서 김 위원장 자연인으로 돌아갔었죠. 지지율 이제 보겠습니다. 선대위 해체 후가 이제 선대위 해체가 1월 첫째 주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지지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44.7%.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떠나고 재정비한 윤 후보의 캠프에서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후보 캠프 쪽에서는 딱히 김 위원장을 향해서 러브콜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지지율이 올라가네. 연기 안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네. 굳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보신 거 두 번째 또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 잔치집 발언. 이 부분은 또 최근에 그 녹취록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 두 번째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잔치집 발언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선 김건희 씨의 당시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도 김종인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 수락한 거 보면 신기하네.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계속 네. 자기 좀 그러려고 한 거지.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그러니까.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자, 잔치판 이 발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예. 상황인데 어제 인터뷰에서도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진심에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마치 뭐 내가 무슨 자기한테 무슨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쾌감을 주면 난 더 이상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요청으로 합류한 건데 마치 본인이 얻을 게 있어서 선대위에 합류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것도 제일 기분 나쁘다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분 나쁘다 했던 발언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지난 21일에도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사실은 그 선대위에 선뜻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거기 보면은 잔치집이니까 오고 싶어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뭐 보셨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공개석상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그 김건희 씨 통화 기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3일 날 통화를 한 거잖아요. 서울의 네. 소리와. 맞습니다. 당시 이제 잔치집 발언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그 정치 일정을 보면 아마 저도 계속 기억이 나는 게 뉴스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잔치집이 아니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 그 통화가 12월 3일에 이뤄졌는데 그날 나왔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드디어 김종인 청괄 선대위원장직 수락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인 부인 김건희 씨가 그런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이런 공식적인 합류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기억하시죠? 이때 국힘 내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신경전이 있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신경전이 있었고요. 잠적하고 울산까지 내려갔던 이준석 대표, 윤 후보와 끝내 화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극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김 위원장의 발언들을 좀 봐도요. 계기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나는 오늘부터 내 일상으로 회귀하겠다. 합류 거부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또 무슨 일 벌어진다 모른다. 선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봐도 김정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도와준 건 상황적으로 맞는데 김건희 씨가 이렇게 발언하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그 당시가 국민의힘 뭐 지금과는 달리 잔치집 상황은 아니었고 그 시절만 해도 또 두 번째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었다. 이 두 가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논란이 됐죠. 김건희 씨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무속인들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튀어나온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사실 뭐 김 위원장은 킹메이커라고 불릴 만큼 정치 인생도 길고 대선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봐도 이렇게 무속인들의 활동이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튀어나온 건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연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만날 수 있다. 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에는 좀 선을 그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 뭐 어떻게 접촉을 할지 아니면은 정말 뭐 그냥 자연인으로서 남겨둘지는 좀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또 같이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설계 다 끝나셨죠? 네. 예.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한국 최초 팝페라 테너 이명주 씨의 노래를 잠깐 들어봤는데 어느덧 데뷔한 지 24년 차 이번엔 아주 특별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의 트로트 도전 웃고 계신데 자, 인상적입니다. 이명주 씨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영상 보고 웃으셨어요. 아니 좀 쑥스럽네요. 왜냐하면은 제 전문 음악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약간의 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도전이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중앙선관위 2017년부터 선거자문위원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활동하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근데 이미 예전에 지난번 총선에서도 제가 캠페인송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파페라 곡으로 했는데 속된 말로 인기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네.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악 장르가 트로트이니까 우리 트로트로 파격적이게 이 중앙선관위 대선 캠페인송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역으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연미복 입고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시니까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낯설었습니다. 예, 예.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 트로트 첫 도전인데도 전혀 다른 창법인데 불과 네. 1시간 만에 네. 녹을 맞췄다. 대단하세요. 아예 아닙니다. 그 음악은 근데 저는 뭐 트로트든 클래식이든 재즈든 뮤지컬이든 결국 듣기 좋은 음악과 듣기 싫은 음악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오페라 아리아나 파페라 곡 부르는 그것보다도 더한 준비성을 갖고 착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파페라가 원래 전공이시니까 트로트 하려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트로트의 그 창법이 또 있잖아요. 꺾기 같은 거.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네네. 물론 오페라 클래식 곡들, 뭐 아리에 안티케, 이태리 가곡이나 이런 데도 바로크 얼리뮤직 쪽으로 가면 약간의 그 기교가 있습니다. 그 기교가 콜로라투라적인 기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꺾기가 좀 비슷해요. 살짝. 그래요? 예, 뭐 아주 비슷하다,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트로트 꺾기는 조금 더 거칠죠. 근데 제가 좀 해볼까요? 네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너무 쑥스러운데.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부르는 건 거의 지금 TV에선 최초입니다.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 우리 모두가 내일을 향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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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지금 제작진들은 다 박수 치고 있습니다. 부조에서. 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네. 재능을 네. 무료로 또 재능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에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부심을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벌써 지금 데뷔한 지 24년이라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4년 딱 그 데뷔했을 때부터 그 당시 때부터 재능 기부라는 단어를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용한 장본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최초가 제가 많으시네요. 네, 외람되지만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볼런티어, 뭐 체리티, 도네이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재능 기부, 노 개런티로 정말 좋은 곳에 이 나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신 재능이니까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18번째 앨범, 정규 앨범 7집을 발매하셨는데 3일 만에 완판됐다고. 아까 인기 없었다고 하셨는데 인기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감사하게도 요즘 이 JTBC에서 이 인터뷰를 하면 꼭 할 말이 있었는데 팬텀싱어가 전 국민적으로 인기였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저도 한 명의 애청자였고 거기 나온 뭐 시즌 1, 2, 3의 모든 참가자 후배들이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랑스럽고 비주얼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해서 이제 나 같은 선배들은 좀 길을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뭐 정치에서 386 세대, 86 그 용태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좀 비켜줘야 되지 않나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음반을 내니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캠페인송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국가 행사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활약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애국가를 또 불러주셨어요. 이런 거 부르실 때마다 그래도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지상파 3사가 다 생중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애국가를 제가 참 많이 불렀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애국가로 사실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시작하셨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만 17살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연소 애국가 독창 기록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수십 차례 국가 행사나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 항상 애국가를 제가 독창을 했었는데
항상 할 때마다 긴장도 되지만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국가가 있다라는 국가대표, 저도 스포츠에만 국가대표가 있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노래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를 때만큼은 내가 국가대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애국가도 불러주셨는데 국민 기억에는 이제 세월호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많이 각인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 행사에 재능 기부하시고 이렇게 국가 행사에 함께 모습 보여주시는 게 특별한 또 이유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 혹은 뭐 나중에 정치할 거냐.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 다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은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유 없이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응당 사회는 이렇게 순환의 법칙으로,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열심히 나누고 이렇게 기부 활동하고 하는 겁니다. 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돌려드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아직도 온 국민이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이명주 씨가 국민들에게 바치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널 위해 노래해 나 항상 그렇게 널 지켜줄게 나 언제까지나 내가 힘들 때면 내 노래 기억해 네, 저희가 잠시 나가는 줄 알고 네. 얘기를 나누는 게 잠깐 나갔다고 합니다. 아, 너무 네.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자, 이 노래가 이제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곡으로 수익이 생기면 전액 기부를 하겠다. 전액 기부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이 노래가 천개의 바람이 되어만큼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해서 너무 소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는 그 행복한 날, 뜻깊은 날, 제가 오히려 제 사비를 더 보태서 그래도 천개의 바람이 되어만큼은 제가 기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어서요.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기부를 할 예정이시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차곡차곡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이 많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인데 국민들에게 이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따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3월 9일이면 또 우리나라의 관리인을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잖아요.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우리 국민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봉사해 주실, 제가 부족한데도 봉사 열심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위대한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꼭 여러분들 손으로, 저는 유권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어떤 후보 지지하시던 꼭 투표를 하셔서 우리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터뷰 나눌 때 아무래도 이제 그 후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용태론 네. 거론하시면서. 근데 아직도 사실 30대시잖아요. 네, 이제 아직 저 뭐 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정말 은퇴해야 될 나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37밖에 안 됐습니다. 예, 다 40이 넘었을 거라고 의뢰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활동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는 뭐 인기와 뭐 클래식 차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음반이 뭐 몇십만 장이 나가고 세계 어떤 오케스트라, 뭐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공연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진정한 감동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음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조금 읽어드리면 네. 생각도 정말 멋지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중요하냐. 네. 멋있다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짓궂을 수 있지만 네. 또 노래를 부탁드린 거였는데 흔쾌히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음악가 이명주의 삶은 또 있겠지만 본인의 개인 이명주의 삶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져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개인 이명주로서 어떤 꿈을 또 그리고 계신지. 제가 사실은 데뷔했을 때만 하더라도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생각했던 시간과 숫자는 이미 능가를 했고요. 제 커리어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제 커리어를 기적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적의 나날들이었고요. 제가 타고난 재능보다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정말 제가 받은 이 크나큰 사랑을 더더욱 사회에 환원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네, 보답하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네. 대선 캠페인에서 이제 트로트를 살짝 불러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음반도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는 확실히 이렇게 확언이나 단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90%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좀 10%의 힘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2월 7일부터는 썰전 라이브가 3시 10분으로 시간대를 옮기는데요. 좀 더 이른 시간에 더 라이브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엔 뉴스룸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